최근 유럽연합이 한국에 의외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국을 새로운 동맹인 경제 나토에 참여할 것을 제안합니다. 관세나 공급망이 어려워지면 동맹국들이 대응할 것이니 들어오는 게 반드시 좋을 겁니다. 경제전쟁 시대인 만큼 미국과 중국의 압박에 맞서기 좋은 강력한 동맹 제안. 하지만 한국의 답변은 유럽 국가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들일 줄 알았던 유럽은 냉담한 한국의 반응에 분위기가 얼어붙은 것이었죠. 하지만 그 이후에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이 유럽의 경제 나토 제안을 거절하자 미국도 캐나다도 심지어 중동까지 방산과 산업 협력을 위해 한국에 달려들기 시작한 것. 한국이 지금 무엇을 위해 다른 국가들을 선택하지 않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구상하고 있는 전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한국의 동맹국 참여 여부가 전 세계의 핵심 변수가 된 이유, 지금 바로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나토 경제안보 전략국 수석 협상관을 맡고 있는 알렉산더 크라우스입니다.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10년을 보냈고 이후 나토 경제안보 태스크포스에 합류해 지금까지 총 23년을 이 분야에서 살아왔습니다. 국가는 감정이 아니라 이해관계로 움직인다는 것. 동맹은 영원하지 않고 상황이 바뀌면 반드시 재편된다는 것. 그것이 제가 수십 년 현장에서 체득한 유일한 진리였으니까요. 그런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는 틀렸었습니다. 철저하게,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그 시작은 브뤼셀의 한 비공개 회의실이었습니다. 몇 달 전, 전 세계 경제 질서는 거의 동시에 세 방향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먼저 미국 정부가 대규모 관세 인상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오랜 동맹국을 포함해 전방위적으로 적용되는 이 조치는 유럽의 핵심 산업을 정면으로 흔들었고 대서양 경제협력이라는 오래된 틀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자유무역의 수혜를 받아온 유럽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현실이었습니다. 그 충격이 차에 가라앉기도 전에 중국이 움직였습니다. 반도체 소재와 핵심 광물의 공급 흐름을 조금씩 조이기 시작했고 그 행위는 단순한 경제적 경쟁이 아니라 공급망을 무기로 삼는 전략적 압박이었습니다. 중국이 움직이면 전 세계 제조업, 생태계가 흔들리는 구조 속에서 유럽은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중동의 복수 분쟁이 동시에 격화되면서 에너지 흐름 전체가 불안정해졌습니다. 세 개의 충격이 한꺼번에 터진 것입니다. 유럽의 고위 경제 관료와 나토 핵심 인사들이 브뤼셀에 긴급하게 모였습니다. 회의 분위기는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평소라면 있었을 형식적인 인사말도 의례적인 서두도 없었습니다. 다들 같은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었고 결론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었으니까요. 회의실 한쪽에서 누군가 입을 열었습니다. 기존 자유무역 체제만으로는 이 충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빠르게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했습니다. 군사 동맹으로만 설계된 나토를 넘어서 경제 분야에서도 집단 방어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경제적 공격을 받을 때 나머지 국가들이 함께 대응하는 구조, 누군가 그것을 경제 나토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단어는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만드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참여시키느냐였습니다. 경론 끝에 세 나라가 핵심 파트너로 지목됐습니다. 캐나다, 일본, 그리고 한국. 그중 한국은 특별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위산업, 이 네 가지 산업을 동시에 보유한 나라는 지구상에 몇 되지 않았고 그중 나토 파트너가 될 현실적 가능성을 가진 나라는 사실상 한국뿐이었습니다. 경제 나토의 완성 여부는 한국의 참여 여부에 달려있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회의가 마무리될 무렵 저는 사무총장 대리로부터 직접 지명을 받았습니다. 알렉산더, 한국을 반드시 끌어들여라. 그리고 한마디가 더 붙었습니다. 실패는 허용되지 않는다. 저는 그 지시를 받아들이면서 내심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미 한국에 대한 분석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고 결론은 명확해 보였으니까요. 한국은 수출 중심 경제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으며 주한 미군이라는 안보 구조로 인해 미국과의 관계를 임의로 끊기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동시에 중국과의 공급망도 깊이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한쪽에 완전히 기댈 수도 없는 복잡한 처지였습니다. 제 분석의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이 제안을 거절할 수 없다. 거절할 경우 더 불리한 고립 속에 놓이게 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서울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논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공동 관세 대응 메커니즘, 반도체와 히토류 협력 구조, 공급망 방어 시스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핵심 원칙 하나. 한 나라가 공격받으면 전체가 대응한다. 저는 그 문장을 반복해서 되새기며 창밖의 구름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현실을 선택할 것이고 협상은 잘 마무리될 것이었습니다. 그 확신이 흔들리기까지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도시의 첫인상은 예상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화려한 공식 영접은 없었고 공항에는 실무진 몇 명만 나와 있었습니다. 회담 장소는 외교부가 아닌 산업통상부 청사로 정해졌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당시엔 크게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것은 이미 하나의 신호였습니다. 한국 측이 이 회담을 어떤 성격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표시였습니다. 외교적 환대가 아니라 실무 검토의 자리. 회의실은 넓고 단정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도심이 펼쳐졌고 테이블 위에는 명패와 기본 자료만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팀원들과 함께 자리를 잡고 한국 측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한국 측 수석 대표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박진우 전략협력실장. 그는 천천히 걸어 들어와 악수를 건넸습니다. 악수는 짧고 절제되어 있었으며 인사말은 최소한이었습니다. 자리에 앉는 동작조차 불필요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상대를 탐색하는 외교관 특유의 태도로 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이미 모든 것을 파악한 사람의 여유였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꺼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경제 나토가 필요한 배경과 현재 세계 경제 구조의 위기, 공급망 협력의 방향, 공동 관세 대응 메커니즘, 그리고 한국이 참여했을 때 얻게 될 구체적인 이익들. 20분이 넘는 설명이었고 저는 체계적이었으며 자신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저는 핵심 문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정이 아닙니다. 새로운 세계 질서에 대한 초대입니다. 회의실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것을 긍정의 신호로 읽었습니다. 그러나 박진우 실장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건네준 문서를 처음 페이지부터 끝까지 천천히 한 줄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동의도, 의문도, 반감도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문서를 덮은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전? 단 두 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두 글자가 회의실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즉시 설명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한국도 이 구조 안에서 훨씬 안전해질 겁니다. 공동 대응 체계가 갖춰지면 개별 국가가 받는 압박이 분산되고 협상력도 훨씬 커지게 됩니다.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유럽은 언제부터 한국의 안전을 책임졌습니까? 저는 그 질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반박의 논리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나토의 집단 방위 원칙, 민주주의 국가 간 연대 가치, 경제 블록이 가져다줄 상호 방어의 구조. 그런데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이 단순한 논쟁의 포인트가 아니라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의 기억이 만들어낸 질문이었고 논리로 대응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시도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는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이유가 박진우 실장이 조용히 말을 끊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때도 상황은 특별했죠. 그 순간 준비한 발표의 흐름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유럽이 한국에 방산 지원을 요구했던 과정, 그 과정에서 오갔던 외교적 압박의 언어들, 그리고 동시에 한국의 중동 방산 수출을 문제 삼았던 일들이 순간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한국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우 실장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자신의 입장을 선언했습니다. 한국은 줄을 설 필요가 없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지금 선택하는 쪽입니다. 저는 그 말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측 참석자들은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추가 질문도 반박도 수정 요청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은 동의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판단을 마친 사람들의 침묵이었습니다. 회담은 짧고 차갑게 마무리됐습니다. 박진우 실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겐 아닙니다. 저는 문서를 챙겨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들고 왔을 때와 같은 서류 묶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류가 무거워진 게 아니었습니다. 제 손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의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깔린 도심은 밝고 조용했습니다. 그 평온함이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협상을 시작한 게 맞는가? 아니면 시작 전부터 이미 평가받고 있었던 것인가? 그 질문은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회담이 끝난 그날 밤, 저는 나토 본부에 보고서를 전송했습니다. 한국 측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추가 협의가 필요합니다. 최대한 완곡하게 표현했습니다. 실패라는 단어를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브뤼셀의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절이라는 표현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압박의 무게는 분명했습니다. 조건을 바꿔서라도 설득하라. 한국은 반드시 필요하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생각보다 훨씬 선명하고 단단하게 빛났습니다. 이 도시가 제가 분석한 보고서 속의 숫자들과는 다른 무언가를 품고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으로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접근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공식 채널이 아닌 비공식 저녁 자리를 요청했고 박진우 실장 측에서 응하겠다는 답이 왔을 때 저는 내심 안도했습니다. 아직 문이 완전히 닫힌 건 아니라고 판단했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가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날 저녁 자리는 조용한 식당이었습니다. 공식 회담 테이블과는 달리 분두꺼운 자료집도 많은 배석자도 공식적인 절차도 없었습니다. 저는 분위기를 부드럽게 가져가려 했습니다. 오늘은 문서 이야기 말고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박진우 실장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희도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 한마디가 대화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까지도 제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착각이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 기억하시죠? 목소리는 낮고 일정했습니다. 유럽은 그때 한국에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지원 요청이었습니다. 요청이었습니까? 그가 되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압박이 아니었습니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유럽은 포탄 부족이라는 심각한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각국의 비축량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소진됐고 보충할 생산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의 방산 역량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한국에 협력을 요청했지만 그 과정은 결코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일부 관료와 외교관들의 언어는 협력 요청보다 압박에 가까웠고 한국이 즉각적인 응답을 주저하자 공개적인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기억이 한국의 외교 채널에 어떻게 새겨져 있는지를 그때까지 충분히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박진우 실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격하지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을 하나씩 천천히 조용히 꺼내놓았습니다. 포탄이 부족하니 한국이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한 박자 쉬었다가 이어졌습니다. 직접 지원이 어렵다고 하자 다른 방식으로라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협력이 아니라 요구였습니다. 또 한마디가 더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중동에는 왜 무기를 파느냐고 문제 삼으셨죠. 테이블 위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반박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반박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거짓이 아니었고 과장도 아니었습니다. 유럽은 전쟁이라는 명분 아래 한국에 강하게 협력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중동 방산 수출에 우려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 두 가지는 분명한 모순이었습니다. 유럽이 필요할 때는 무기를 달라고 하고
한국이 스스로 무기를 팔아 이익을 얻으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그 이중성을 한국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우 실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같이 가자고 할 때는 동맹이라고 부르고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익을 얻으면 통제 대상이 됩니다. 그 말이 끝나자 저는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그건 상황에 따른 판단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이 처한 위기를 감안하면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그가 조용히 끊었습니다. 지금도 상황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우리를 찾으신 거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제가 준비한 모든 논리 구조를 한꺼번에 해체시켰습니다. 저는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자체가 이미 그의 논리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달라질 때마다 유럽은 한국을 찾았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두 가지를 처음으로 명확하게 인식했습니다. 첫 번째는 논리는 충분했지만 신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경제협력이 가져다 줄 이익을 수치로, 구조로, 구체적인 시나리오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묻는 것은 이익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협력이 과거와 다른 종류의 것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필요할 때만 손을 내밀고 한국이 이익을 챙기면 비판하는 방식이 이번에도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물음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지금 협상을 하러 온 게 아니라 청구서를 받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럽이 수년간 쌓아온 말과 행동의 결과가 지금 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저는 그것을 하루 이틀의 논리로 지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저녁 자리가 마무리될 무렵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는 진지합니다. 박진우 실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그날 밤 가장 무거운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이 끝나는 것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왔다는 것을, 더 정확하게는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채로 왔다는 것을. 브뤼셀은 계속 성과를 요구하고 있었고 저는 서울을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랫동안 빈 커피잔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이 거절한 이유가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건 이미 알게 됐습니다. 조건을 바꾼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하나뿐이었습니다. 한국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제대로 이해하는 것. 저는 23년의 경력 동안 처음으로 설득자의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더 큰 충격으로 이어질지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비공식 저녁 자리가 끝난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랫동안 호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은 이른 시간부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달리는 차들, 가동을 시작하는 도시의 리듬.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지난 이틀을 천천히 되짚었습니다. 한국이 거절한 이유는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조건을 수정하거나 혜택을 더 얻는다고 달라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처음부터 잘못 접근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에 있던 분석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수출 중심 경제, 미국 의존 구조, 공급망 취약성. 그것이 한국에 대한 제 분석의 핵심이었습니다. 한국은 선택지가 제한된 나라이고 따라서 이 제한을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라는 논리. 그런데 지금 이틀간 목격한 것은 그 분석과 전혀 달랐습니다. 거절하기 어려운 나라가 저 앞에서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저는 그 질문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설득을 내려놓고 탐색을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날 오후 세 번째 회담이 열렸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앞선 두 자리와는 달랐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은 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박진우 실장이 그것을 알아챘는지 아주 짧은 순간 눈빛이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지금 어떤 선택지를 가지고 있는지 직접 듣고 싶습니다. 회의실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진우 실장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내심 의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야기를 시작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것은 제가 어느 정도까지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조선 분야 협력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노후화된 해군 함정의 유지와 정비 역량이 한국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직접 협력을 타진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군사 협력의 범위도 점차 확대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중동이었습니다. 복수의 중동 국가들이 한국의 방위산업 역량에 주목하며 협력 확대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공동 생산과 기술, 이전까지 포함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원한다는 접촉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캐나다였습니다. 잠수함 사업과 관련해 캐나다가 한국에 직접 협력을 제안해왔으며 고위급 방문 일정도 조율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럽이 경제 나토 참여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우 실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찾는 쪽이 더 많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연결되기 시작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국, 중동, 캐나다, 유럽, 각자 다른 이유로 각자 다른 분야에서 한국에 먼저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히 이해하기까지 잠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박진우 실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의 핵심 산업을 하나씩 짚어나갔습니다. 반도체가 먼저였습니다. 전 세계 첨단 반도체 생산의 상당 부분이 한국을 통과합니다. 단순히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나라도 빠른 시간 안에 대체할 수 없는 수준의 기술 집적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의 반도체가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코로나 시기 이후 전 세계가 이미 경험한 바였습니다. 다음은 조선이었습니다. 한국의 조선 산업은 단순히 배를 건조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군함의 유지와 정비, 개량, 빠른 납기라는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능력은 미국을 포함해 여러 나라가 필요로 하는 것이었고 그 역량을 가진 나라는 세계적으로 극히 드물었습니다. 방위산업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사는 몇 년 사이에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성장했습니다. 실전 검증된 무기, 빠른 생산 속도, 합리적인 가격, 안정적인 납기, 이 네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방산 수출국은 세계에서 많지 않았고 한국은 그 자리를 급속히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와 전선이었습니다.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전기차 배터리와 전력 인프라에 필요한 전선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한국은 그 핵심 공급망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박진우 실장이 말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어느 쪽이든 계획이 흔들립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과장이었다면 오히려 덜 무거웠을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몇 달 전 브뤼셀에서 제가 작성한 보고서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을 분석한 자료였습니다. 그 보고서 첫 줄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미국 의존 구조를 가진 중견 제조국. 그 문장이 지금 이 순간 얼마나 얕은 이해의 산물이었는지가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중견 제조국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 한국은 세계 공급망의 여러 핵심 지점을 동시에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대체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선택지 중 하나로 봤지만 한국은 이미 선택지를 가진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지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호주머니 속 진동을 느꼈습니다. 브뤼셀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진전 상황 보고하라. 이어서 두 번째 메시지가 왔습니다. 필요하다면 조건 수정 권한 부여 가능. 그리고 세 번째, 무조건 성과 가져와라.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면서 처음으로 본부의 압박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브뤼셀은 여전히 저를 설득자로 보내놓은 채 결과만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설득자가 아니라 이해자가 되어가고 있었고 그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박진우 실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무엇을 원합니까? 회의실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박진우 실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가늠하는 것 같기도 했고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걸 왜 저희가 먼저 말해야 합니까?
저는 즉시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우릴 동맹으로 보십니까? 잠시 멈췄습니다. 아니면 필요할 때 쓰는 카드로 보십니까? 그 두 문장이 회의실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협상의 구조 전체가 뒤집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조건을 제시하는 쪽으로 서울에 왔습니다. 한국의 경제 나토의 문을 열어주고 그 안으로 들어올 것을 권유하는 자리.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저는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요청하는 쪽이었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경제 나토는 완성되지 않았고 그 사실을 한국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문서와 논리와 수치들은 사실상 우리가 얼마나 절박한지를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저는 이제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회담장을 나오면서 한 가지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동맹을 제안한 게 아니었습니다. 허락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허락을 아직 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회담이 끝난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브뤼셀의 압박은 줄어들지 않았고 제 안에서는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는 생각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제 논리로는 한국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게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한국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경제적 선택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카드는 하나였습니다. 위기의 언어, 생존의 문제로 끌어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강경책이라는 걸 알면서도 선택했습니다. 본부가 요구하는 성과를 내야 했고 시간은 이미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네 번째 회담이 시작됐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직설적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국이 혼자 이 압박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박진우 실장은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움직이면 한국은 버틸 수 있습니까? 그것은 경고였습니다. 동시에 위기의식을 자극하려는 의도적인 시도였습니다. 저는 그 다음 발언으로 넘어갔습니다. 경제 나토는 단순한 협력 제안이 아니라 보호 장치라는 것. 지금 참여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선택권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 세계가 빠르게 블록화되는 구조 속에서 혼자 남겨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차분하고 단호하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논리가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박진우 실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보호, 미국도 포함됩니까? 저는 그 질문이 나오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경제 나토의 구조에서 미국은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관세 압박을 가하는 당사자였습니다. 경제 나토에 참여한다는 것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변수를 만들어내는지는 저도 내부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민감한 지점이었습니다. 박진우 실장은 그 지점을 단 한 문장으로 찌른 것이었습니다. 저는 답하기 위해 입을 열었지만 정확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가 직접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안보 구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에는 수만 명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군사 배치가 아니라 한반도 안보 구조의 핵심 축이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군사력이 제공하는 억지력은 숫자와 논리로 대체할 수 없는 실존적 현실이었습니다. 기술, 정보, 핵심 군사 시스템의 상당 부분이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박진우 실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에겐 미국은 거래 상대가 아닙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구조입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아주 무거웠습니다. 저는 경제 동맹을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무역, 공급망, 관세, 협력 구조. 그것이 제 영역이었고 그 언어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제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꺼낸 것은 그 경계 밖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안보는 경제와 다른 층 위에 있었습니다. 경제는 조건을 바꾸고 이익을 재배치하면서 협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보는 특히 한반도처럼 현실의 위협이 살아있는 지역에서의 안보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시도했습니다.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공동 대응이 분명히 유익합니다. 공급망 방어 체계만 해도 박진우 실장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경제는 협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박자 쉬었습니다. 안보는 아닙니다. 그 두 문장이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경제를 들고 왔고 한국은 현실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의 논리가 닿을 수 있는 범위와 한국이 서 있는 현실 사이에는 제가 머을 수 없는 간극이 있었습니다. 회담 분위기는 급격히 냉각됐습니다.
한국 측에서 다시 선을 긋기 시작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구조에서는 재논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 말은 공식적인 발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이미 사실상의 종료 선언과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호주머니가 다시 진동했습니다. 브뤼셀에서 온 긴급 메시지였습니다. 결과 없이 돌아오지 마라. 한국 빠지면 계획 전체가 무너진다. 모든 조건 재협상 가능. 무조건 성과.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면서 처음으로 외부의 압박과 내부의 붕괴가 동시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브뤼셀은 성과를 원했습니다. 한국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끼어 있었고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 구조를 완전히 거부하는 겁니까? 박진우 실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거부가 아닙니다.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필요 없다는 말은 거절보다 더 명확한 것이었습니다. 거절은 조건이 달라지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 없다는 말은 조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위치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은 지금 이 제한이 없어도 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회담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서류를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독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팀원들도 말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오후가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패배를 직감했습니다. 논리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들어갈 수 없는 제안을 들고 왔던 것입니다. 경제동맹으로 안보 구조를 넘어서려 했던 것 자체가 처음부터 불가능한 시도였습니다. 그날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처음으로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강한 나라가 선택을 강요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선택할 필요가 없는 위치에 선 나라가 더 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 있는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네 번째 회담이 끝난 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공식 채널은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브뤼셀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진행 상황을 물어왔고 저는 그때마다 짧고 모호한 답을 돌려보냈습니다.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 문장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를 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협의는 진행 중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밖에 세워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문을 닫아버린 게 아니라 그냥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메시지인지를 저는 천천히 이해해가고 있었습니다. 초조하게 연락을 기다리는 쪽은 저였고 기다리게 만드는 쪽은 한국이었습니다. 그 구조 자체가 이미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전 예상치 못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박진우 실장 측에서 보낸 짧은 연락이었습니다. 잠시 현장을 보시겠습니까?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현장을 보자는 것이 어떤 의도인지를 파악하려 했습니다. 협상 재개의 신호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 저는 경계를 유지하면서도 수락했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고 무엇보다 이 침묵을 깨줄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남해안의 대형 조선소였습니다. 차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의 풍경이 도심에서 항구로 바뀌었고 멀리서부터 거대한 구조물들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소에 들어서는 순간 규모에 압도됐습니다. 드라이도크 안에는 거함이 들어가 있었고 수십 미터 높이의 크레인들이 정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소음과 열기와 움직임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현장 관계자의 안내를 받으며 작업 구역을 둘러봤습니다. 군함의 선체 일부를 정비하는 구역에서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함정의 외벽에 새겨진 마크를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미국 해군의 함정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 현장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미국이 이걸 맡겼다고요? 현장 관계자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요즘은 요청이 더 늘고 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미국이 자국의 군함을 한국 조선소에 맡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주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해군이 한국의 기술력과 처리 속도를 신뢰한다는 의미였고 더 중요하게는 자국 조선업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의 반영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주로 안보 동맹의 틀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경제 실력의 영역에서도 분명한 비대칭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종속된 구조가 아니라 미국이 한국의 능력에 의존하는 영역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목적지는 방산 생산 시설이었습니다. 입구에서 보안 절차를 거쳐 들어간 시설 안은 조용하고 정밀했습니다. 거대한 소음 대신 기계들이 정교하게 작동하는 낮은 소리만 흘렀습니다. 자주포와 장갑차 생산 라인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고 각 공정마다 인력과 자동화 설비가 밀도 있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라인 옆에 정리된 출고 대기 목록을 우연히 봤습니다. 수량이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박진우 실장에게 물었습니다. 이 물량 전부 수출입니까? 그가 짧게 답했습니다. 네, 기다리는 쪽이 더 많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몇 가지 사실들을 연결했습니다.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포탄 부족에 시달리며 한국에 지원을 요청했던 것, 중동 여러 나라가 한국 방산에 주목하며 협력을 원한다는 것, 납기가 빠르고 가격이 합리적이며 실전에서 검증된 제품이라는 평판이 퍼지고 있다는 것, 그것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됐습니다. 한국 방산은 지금 세계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공급자였습니다. 그 공급이 멈추거나 방향이 바뀌면 여러 나라의 안보 계획이 흔들릴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을 방산 수출국으로 분류하면서도 그 의미를 충분히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또 하나의 오판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반도체 관련 협력 구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별도의 시설 방문은 없었지만 박진우 실장이 이동 중인 차 안에서 직접 설명했습니다. 첨단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 미국과 유럽과 아시아 각지로 연결된 공급망의 구조, 그리고 어떤 이유로도 단기간에 대체 공급망을 만들 수 없다는 현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특별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다는 것과 그 의미를 제대로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는 것은 달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경쟁력 있는 제조업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것은 경쟁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기술 산업과 안보 산업의 혈류가 이 나라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대체 불가능하다는 말의 실제 의미였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세계의 현장을 거치면서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선은 군사와 연결됐고 방산은 수출 영향력으로 이어졌으며 반도체는 공급망 전체를 관통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세계의 핵심 지점들을 동시에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다가 박진우 실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하실 겁니까? 그는 즉시 반문했습니다. 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까? 모두 필요로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문장이 끝나는 것을 들으면서 오래 침묵했습니다. 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가? 그 질문은 단순해 보였지만 제가 수십 년 동안 당연하게 믿어온 논리를 정면으로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국제 정치를 블록의 언어로 이해했습니다. 미국 편이거나 중국 편이거나 서방이거나 아니거나 줄을 어디에 설 것인가가 핵심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질문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박진우 실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쪽에 서면 다른 쪽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이것이 단순한 중립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중립은 아무 편도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편과 동시에 거래하고 그 관계망을 유지하면서 협상력을 키워가는 것이었습니다. 위기가 심화될수록 한국에 대한 수요는 늘어났고 그 수요가 늘어날수록 한국의 선택권은 커졌습니다. 한국은 그것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능동적으로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해하는 순간 한 가지 표현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이건 회피가 아니다, 통제다. 우리 유럽은 블록을 만들고 그 안으로 나라들을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묶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묶이지 않은 채로 모든 블록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연결이 어느 한 블록 안에 속해 있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위치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그날 오후 처음으로 명확하게 봤습니다.
차가 서울 도심으로 돌아오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태도를 낮췄습니다. 인정해야겠군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박진우 실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보이십니까? 저는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보이기 시작했다는 표현이 맞았습니다. 완전히 보이는 것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한국을 설득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서울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을 이해해야 할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차이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저에게는 23년의 경력 위에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근본적인 전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이 이어지는 다음 날 저는 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현장 방문이 끝난 다음 날 아침 세계가 다시 흔들렸습니다. 미국 정부가 추가 관세 검토 방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범위가 더 넓었고 수위도 이전보다 강했습니다. 같은 날 중국 측에서 특정 핵심 소재의 공급망 통제를 시사하는 성명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조치가 시행된 것은 아니었지만 시장은 즉각 반응했고 유럽 내 관련 산업들이 일제히 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중동의 방산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협력 요청이 여러 경로로 쏟아졌고 캐나다에서는 한국 방문을 위한 고위급 인사 파견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서울에 머무는 동안 세계의 여러 변수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수들이 하나같이 한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나토 본부에서 긴급 통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지금 한국을 놓치면 끝이다. 이어진 말, 조건은 전부 열어라. 마지막,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서명 받아라. 저는 그 통화를 마치고 한동안 전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브뤼셀은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압박만 있었고 왜 서명이 나오지 않는지에 대한 이해는 없었습니다. 그 간극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한 가지 결심을 굳혔습니다. 마지막 시도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제 논리도 협력의 혜택도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위기를 직접적으로 정면에 내세우는 방식이었습니다. 중립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한국이 인정하게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5번째 회담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분위기를 정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중립은 불가능합니다. 박진우 실장은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까지 모두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모두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경고이기도 했고 설득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논리가 이번에는 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외부 상황이 충분히 압박적이었고 한국도 그 흐름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박진우 실장은 이번에 즉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긍정의 신호로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착각이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의 순간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이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선택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처음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는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저는 반사적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박진우 실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모두가 우리를 필요로 하는 순간에 왜 하나만 선택합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서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위기를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다른 방식으로 읽고 있었습니다. 세계 정세가 불안정하고 각 진영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상황. 저는 그것을 한국이 어서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압박의 근거로 봤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것을 협상력이 극대화된 순간으로 읽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기를 원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어느 쪽에도 묶이면 안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박진우 실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장 비싸질 때입니다. 저는 그 말 앞에서 오랫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비싸질 때. 그 표현은 냉정했지만 동시에 완전히 정확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동시에 한국을 찾고 있는 이 순간 한국이 선택을 서두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선택을 늦출수록 협상력은 높아졌고 각국이 제시하는 조건은 더 좋아질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지금 급하게 어느 한쪽에 손을 내밀면
다른 쪽과의 관계를 일부 잃는 것은 물론이고 협상의 우위도 함께 내주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이해하는 순간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반대 방향에서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위기를 압박의 도구로 들고 왔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협상력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불안정한 세계를 보면서 빨리 블록을 굳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불안정한 세계를 보면서 지금이 가장 유리한 순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현실을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진우 실장이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한국은 줄을 서지 않습니다. 줄을 만듭니다. 그 세 문장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반박할 논리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반박이 의미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은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으로는 미국과 연결됐고 방산으로는 중동과 연결됐으며 반도체로는 전 세계 기술 산업 전체와 연결돼 있었습니다. 어느 한 줄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줄이 지나가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국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어떤 외교 논리와도 달랐습니다. 회담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저는 처음으로 완전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개는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 있던 확신이 고개를 숙인 것이었습니다. 브뤼셀은 결과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과 대신 전혀 다른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처음으로 정직한 이해, 그것이 협상 성과보다 더 중요한 것인지 그 순간에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지금의 방식으로는 한국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한국을 이해하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5번째 회담이 끝난 뒤 한국은 또다시 아무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침묵은 앞선 것들과 달랐습니다. 이전의 침묵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다리는 쪽이 저라는 사실이 조급함으로 이어졌고 불위셀의 압박이 더해지면서 초조함이 쌓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침묵의 의미를 조금 다르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결정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두르지 않음 자체가 하나의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며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세계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예상과 다른 신호가 왔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세 압박 수위가 조용히 낮아졌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실무 채널을 통해 확인된 움직임이었습니다. 동시에 한국과의 군사조선 협력을 지속 강화하겠다는 미국 측 메시지가 여러 경로로 전달됐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보면서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경제 나토 참여에 한국이 기울면 미국이 강하게 반발할 것이라는 게 브뤼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 판단 때문에 협상이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압박을 강화하는 대신 오히려 한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왜인가? 저는 그 이유를 생각하다가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미국도 한국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조선 정비, 반도체, 방산협력, 인도태평양 전략, 어느 하나도 한국 없이 원활하게 굴러가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면 한국이 다른 방향으로 기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미국 자신이 더 불리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는데 미국 스스로 태도를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은 유럽 내부였습니다. 나토 경제안보 협의 과정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국가들이 한국의 조건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수 의견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심지어 한국 맞춤형 참여 구조를 새로 설계하자는 논의가 내부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유럽이 한국의 조건을 맞추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건을 제시하는 쪽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조건을 맞추는 쪽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됐습니다. 중동에서는 방산협력 계약이 급속히 구체화됐고 캐나다 고위급 인사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 잠수함 사업 협력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먼저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흐름 전체를 지켜보면서
한 가지 사실이 선명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계가 한국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강대국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대체될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한편에 속하지 않으면서 모든 편에게 필요한 나라. 그 위치가 한국을 협상 테이블의 중심에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모두가 한국을 향해 움직이는 구조. 저는 그것을 이해하는 순간 박진우 실장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조용한 저녁, 저는 비공식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가 수락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먼저 말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박진우 실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그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처음 회담 테이블에 마주 앉은 순간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저는 협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한국은 저를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신의 안에서 무언가가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틀렸습니다. 박진우 실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국을 설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우리의 제안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입으로 그 말을 꺼냈습니다. 불위셀에서 쓴 보고서에도 혼자 생각했을 때도 인정하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박진우 실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어느 편에도 서지 않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대신 모든 편과 거래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제야 비로소 그 문장의 전체 무게를 느꼈습니다. 어느 편에도 서지 않는다는 것은 소극적 중립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편과 거래한다는 것은 방어적 생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완결된 전략이었습니다. 능동적이고 설계된 위치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처음 왔을 때와 같은 모습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 도시를 분석 가능한 변수들의 집합으로 봤습니다. 수출액, 의존도, 취약성, 선택지의 수. 그런데 지금 저는 이 도시가 하나의 살아있는 전략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강압이나 선택 강요로는 건드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브뤼셀에 보낼 최종 보고서의 첫 문장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을 떠나는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짐은 이미 전날 밤에 다 챙겨두었습니다. 저는 체크아웃 전 마지막으로 창가에 앉아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아침의 도시는 조용하고 단단했습니다. 저는 처음 이 도시에 도착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마지막으로 논리를 가다듬던 것, 공항에서 간소한 영접을 받으며 내심 의아해했던 것, 첫 회담장에서 자료를 꺼내며 확신에 차 있었던 것, 그 모든 장면들이 지금은 완전히 다른 빛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이 도시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오해의 종류도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미국 의존 구조의 중견 제조국으로 분류했던 것은 데이터를 잘못 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데이터를 올바르게 읽었지만 그 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못 해석한 것이었습니다. 수출 중심이라는 사실이 취약성을 뜻하는 게 아니라 연결의 폭이 넓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미국과의 안보 연계가 종속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현실 속에서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한 구조적 안전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공급망에서 핵심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한편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이자 선택권 자체를 보유하는 힘이었습니다. 저는 그 해석들을 모두 반대 방향으로 읽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한국을 보면서 제 안에 있던 여러 전제들이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국가는 이해관계로 움직인다는 것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해관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나라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럽의 방식은 블록을 만들고 그 안에서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공동의 울타리가 각국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대신 모든 울타리와 각자의 방식으로 연결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어떤 감정이나 원칙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현실을 읽은 결과였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조선, 방산, 배터리라는 4개의 핵심 산업을 동시에 보유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각각의 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 서로 다른 핵심 지점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에 걸친 집중 투자와 전략적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어느 한편에 줄을 설 필요가 없는 위치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서울에 왔을 때 한국이 이 제안을 거절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가장 먼저 없애는 방향으로 수십 년을 움직여 왔습니다. 그 차이를 저는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탑승 수속을 마치고 게이트 앞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저는 브뤼셀에 보낼 최종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을 쓰면서 저는 이것이 제 경력에서 가장 정직한 보고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과를 보고하는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배움을 기록하는 문서였습니다. 핵심 문장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조건을 설정하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조건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문장을 쓰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에 도달하기까지는 서울에서 보낸 모든 날들이 필요했습니다. 보고서를 전송하고 나서 잠시 후 브뤼셀에서 답이 왔습니다. 긴 문장은 없었습니다. 짧은 한 줄이었습니다. 내용 검토 중. 즉각적인 반박도 수용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저는 알았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내용 앞에서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국 없이 경제 나토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을 끌어들이는 방식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비행기가 이륙하고 서울의 도심이 창밖으로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23년 동안 저는 협상 테이블에서 수십 개 나라를 상대했습니다. 조건을 설계하고 압박을 계산하고 상대방이 어느 지점에서 흔들릴지를 분석하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는 처음으로 테이블의 반대편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설득하러 갔다가 평가를 받았고 조건을 제시하러 갔다가 조건을 받아들여야 하는 처지가 됐으며 강한 쪽으로 가려 했다가 강함이 무엇인지를 다시 배웠습니다. 한국은 강해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은 세계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바꾼 나라였습니다. 압도적인 군사력도, 거대한 영토도, 풍부한 천연 자원도 없이 다만 대체될 수 없는 능력을 여러 분야에서 동시에 보유하고 그것을 어느 한 방향에 묶어두지 않음으로써 세계의 모든 흐름이 자신을 필요로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비행기 안에서 눈을 감으며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정리했습니다. 나는 한국을 설득하러 왔다. 경제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줄 위에 세우려 했다. 하지만 그들은 줄 위에 서지 않았다. 대신 모든 줄이 지나가는 곳에 서 있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강한 나라는 선택을 강요하는 나라가 아니라 선택할 필요가 없는 위치에 선 나라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한국은 화려한 언변이나 거친 대립 없이도 자신이 만들어온 실력과 위치로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